오늘 미국 3대 지수가 그냥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 이틀째. 지난번 그 CPI 지수 발표되고 나서 갭 상승한 뒤에 일단은 단기간에 반등 강도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눈치 보기하고 단기적으로 이익을 테이킹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마 매도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볼린저 밴드의 상단 부분 언저리까지 다 붙었기 때문에 상승 강도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상승 강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세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지 아래로 단기간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전체적인 지표상으로 놓고 보면 아직 꺾여야 될 이유의 시그널 지표가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17일 날 셧다운 위기가 있긴 했었는데 이 내년 1, 2월 때까지 쓸 수 있는 예산안 통과시키면서 이 부분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어떤 얘기 중에서 가계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뭐 그 정도를 좀 간단히 보고 끝낼 건데요. 일단은 미국의 이제 실질 가처분 소득이 올 5월까지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늘어났어요, 점점 매월. 그런데 5월 이후로 그 가처분 소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실질 가처분 소득이 물가를 반영한. 그런데 이 실질이라는 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거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밑으로 쭉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려오는 과정 중에 실질 가처분 소득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물가로 할인되는 비중은 주는데 실질 가처분 소득은 주는 거잖아요. 물가를 반영한. 그러니까 이제 명목 소득이 좀 빨리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게 두 가지 지표인데 미국의 가게가 얼마나 쓰는지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지표인데 하나가 이제 리테일 세일 이거 전부 다 리얼이기 때문에 물가를 반영하는 겁니다. 나머지가 이제 PC인데 PC가 전체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제품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품하고 서비스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쉽게. 그런데 이제 이쪽에 과거의 패턴을 놓고 보면 여기 파란 게 이게 리테일 소매 판매거든요. 그다음에 이 보라색이 제품이야 서비스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빨간 게 이게 전체고 연두색이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수축할 때 사실은 소매 판매가 그러니까 리테일 세일이 먼저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PC 지표 중에 구스가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빠지기 때문에 이제 구스하고 서비스를 합한 전체 지수가 먼저 빠지고 이제 서비스가 그 위에 있게 되거든요. 최근 패턴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이제 파란색 리얼 리테일 세일이 마이너스 영역에서 플러스로 터닝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벌어져 있었죠. 이 구스하고 이 서비스하고 전체 지수가. 그런데 이게 수렴되면서 이제 붙었어요. 구스 쪽에서 많이 따라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매 판매 쪽이 좀 주는 걸 보면 이게 좀 전에 봤던 리얼 리테일 세일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죠. 공격적으로 쭉쭉쭉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는 이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리얼은 아니고요. 전체 그냥 명목으로 지출 부분 가처분 소득은 이제 지출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지출하는 영역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가계 소비 지출이 있고 이자 지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의 이자 비용을 뺀 가처분 소득을 만들어내는데 얘네들은 가처분 소득을 만들어낼 때는 그 4대 연금하고 그 소득세 있죠. 요거만 제외하고 나중에 그 지출 부분에서 이자를 빼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 안에서 전체 가처분 소득 안에서 이제 지출하는 내역을 보면 이자 금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자 소득도 늘어나고 개인 소비 지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자 부담이 이렇게 빨리 늘어나면 이 개인 소비 지출을 늘리는데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 이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하고 이 그 가계 지출이 이렇게 빨리 늘어나느냐 같이
이거 단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자 지출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자 지출이 그렇게 큰 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실제 지출하는 금액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요 파란 부분에 요 빨간 거와 파란 거의 갭이 요 폭을 보시면 요 폭이 있죠. 폭이 쭉 줄다가 어느 순간에 이 폭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파란 거는 전체 지출인데 밑에 있는 게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PC. 근데 이자를 많이 내게 되니까 이자 지출이 많아지니까 이 폭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점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죠. 상대적으로 덜 내게 되는 거죠. 이자 부분이 빠지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보면 이게 저축이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1차 구제금융 자금 받으면서 폭발적으로 저축이 됐다가 2021년도 2차 구제금융 때 저축을 하고 그걸 다 빼먹었거든요. 빼먹은 상태에서 과거에 있던 저축 금액보다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이게 그 2023년도 들어오면서 저축 금액이 계속 늘어났어요. 근데 요 시기 2023년도 보면 여기 보시면 이자 금액이 2022년도 이후에 폭발적으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하려면 일정 부분은 저축을 했어야 될 겁니다. 일부에서는. 나중에 이자 부분의 부담이 버거워지니까 저축 금액을 쌓아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그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는 아닌데 저축 금액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못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축 금액이 이제 소진되면서. 하나를 더 보면 이게 개인들 저축 금액들입니다. 우리 뭐 요금불성 예금, 그다음에 기간 예금, 그러니까 정기 예금이죠. 나머지가 이제 머니마켓 펀드인데 그리고 보라색은 뭐냐? 여기 보라색. 요 보라색은 전체 다를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이 있는 게 머니마켓 펀드고 요게 이제 요금불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걔네들 이제 막 수표 쓰고 이러면 결제되는 계좌고 요게 이제 정기예금이고 이게 이 세 개 전체 다 합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얘가 작년 1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예금 금액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예금 잔고가 주는 거죠. 통장 잔고가 전체 잔고가. 그래서 지금 상황이 가게들이 그렇게 녹록하냐? 제 생각에는 녹록하지 않은데 지금 아직 이 상황이 한계에 몰린 게 전체 다 중산층까지 확산된 건 아니고 안 좋은 파트 쪽에 있는 애들까지만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다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건데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용카드 금리는 뭐 한 20% 넘어요. 21, 22 이 정도가 되는데 신용카드 금리가 신용카드에 대한 수요가 싹 위축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한계점에 몰린 사람들이 은행이나 이런 쪽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의 대출 기준들이 다 강화됐거든요. 소비자 대출이. 그러니까 그거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당장 현재 들고 있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쓰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 한계점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격적으로 뭔가 이게 줄어들겠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DSR이에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그 연두색 요게 CDSP 얘네들은 DSR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프레드에서는 DSP라는 용어를 쓰는데 CDSP라고 해서 이거 그 신용대출만 그 신용대출 금액에 대한 것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가처분 소득 대비. 밑에 있는 빨간 게 이제 MDSP라 그래가지고 모기지 대출 해당 건에 대한 원리금 상환 비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이 전체 모기지하고 신용을 다 합한 DSR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과거 추세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있고 모기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과거 추세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근데 유독 CDSP라고 말하는 그 소비자 대출 관련된 것만 보면 과거 추세 한 중앙부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아마도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그거에 대한 부담을 그 주택에 대한 부담을 하고도 생활 여건이 괜찮으니까 소득 수준이 일정 부분 되는 사람이 이 모기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CDSP 안에는 모기지 대출 받은 사람들도 신용대출을 사용하고 있겠죠, 일부.
그러니까 CDSP 안에는 모기지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모두 다 포함된 데이터거든요. 근데 얘가 중앙부에 있고 MDSP, 모기지를 받은 사람의 모기지 대출 상환 부담이 낮다는 얘기는 이 CDSP 안에 모기 대출 받고 CDSP, 그러니까 신용 대출까지 받은 사람의 비중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모기지 대출 부담이 낮은 걸로 봐서 이 밑에 있을 거예요. 모기지 대출을 받고 신용 대출 받은 사람의 요 CDSP는. 그런데 모기지 대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윗단에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풀어 말씀드리면 모기지 대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에 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걸 보여드렸잖아요. 무디스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중위소득자의 그 월 렌트 비용이 30%에 육박한다고. 그리고 그 30%에 육박하는데 상당히 그 부담이 크니까 모기지 원리금, 그러니까 모기지 대출은 신청하지 않고 주변에 쭉 자금들을 모아서 주택을 구매하는 신규 주택 구매자들이 상당하다. 이런 뉴스 보도가 나왔다는 보도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렌트비를 부담하고 있고, 거기에 물가도 일정 부분 높은 수준에서 지금 견디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카드 연체나 이런 것들을 늘리게 되고 그쪽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이게 중산층까지 빠른 속도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로 보면 전체적인 뉘앙스를 놓고 보면 지금 가처분 소득 대비 그 원리금 상환 비중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뭔가 붕괴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밑으로 쭉 빠지거나 이런 현상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거는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얘가 일정 부분 꺾인다 하더라도 미리 사전적으로 주식에서 이거 경기가 수축하나 보다라고 사전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느리게 꺼지는 거하고 주식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연기되기는 어렵고 실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고용 지표들을 좀 볼 건데요. 그러면 이제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아지고 있고 한계점에 몰려 있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지출이나 이런 쪽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예금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부 고용이라도 잘 받쳐주면 그걸 좀 메꾸면서 잘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좋은 방향이겠죠. 그런데 이거 보면 이 실업률이고요, 파란 게. 그다음에 이 빨간 게 계속적으로 요 빨간 거는 뭐냐면 그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청구 건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두 개 다 윗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제레미 시겔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0.5포인트 올라가면 이게 이미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0.5포인트 올라가면 경기 수축에 거의 진입한 상태이거든요. 최근 0.5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실업률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파란 게 전체 고용 숫자입니다. 전체 고용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게 늘어나지만 이 늘어나는 강도가 살짝씩 눕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 전체 안에서는 새로 이렇게 막 고용하는 숫자가 과거보다는 속도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경제 활력도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건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요게 연두색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전에 한 6월달 요쯤에 정점을 찍었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괜찮아진 것 같지만, 이 보라색이 뭐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예요. 근데 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큼 밑으로 쭉 빠지진 않고 추세적으로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들려서 이미 올해 한 4월 달에 있었던 고점 수준에 다시 도달한 상황입니다. 고용시장은 식어가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아직 전체 고용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긴 한데, 하나를 더 보면 이걸 보면 전체 고용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기 위에 있는 연두색이 이게 매월 새로 고용되는 숫자고, 이게 매월 새로 해고되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폭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경제 활력도가 높아서, 물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도 마찬가지고 둘 다 늘어나는 방향으로 있다는 얘기는 경제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액션들이 좋아서 굉장히 고용시장이 좋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추세가 이렇게 밑으로 둘 다 꺾인다는 얘기는 그 활력도가 약간씩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두 개의 갭이 줄거든요. 이거 보시면 여기에 이 폭보다 이쪽의 폭이 좁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좁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신규로 고용하는 애들하고 신규로 해고하는 애들의 숫자가 점점 근접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얘가 두 개가 이제 뒤바뀌어 버리면, 코로나 팬데믹 때는 난리를 쳤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셧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면 여기 신규 고용이 밑에 있는 해고하고 맞붙고 어느 시점에 이게 두집혀지죠, 이쪽에서. 그러면서 전체 고용 숫자가 줄거든요. 그럼 신규로 고용되는 숫자가 아예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계 전체 전체 개념에서 놓고 보면 더 이상 가계가 쓸려력이 느는 게 아니고 줄는 패턴으로 바뀌는 거죠. 최근 패턴이 지금 이게 붙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이게 20만 정도 될 겁니다. 20만에 30만 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갭에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내년도로 가면 갈수록 이게 조금씩 붙으면서 이제 역전될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은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게 파란 거는 풀타이머고요. 이 빨간 게 파트타이머예요. 근데 풀타이머가 미국 경제 시스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정도에서 풀찬 뒤에 더 이상 못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파트타이머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뭐 아래로 수그러들고 있다 갑자기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파트타이머가 이렇게 늘지 못하고 옆에서 개걸음을 친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 찰만한 곳은 다 찼고, 그 다음에 고용의 질이 높은 수준 쪽으로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고, 이게 고용의 질이라는 얘기는 풀타이머를 가지게 되면 급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급여가 높은 쪽이 훨씬 더 많아지면 쓰려는 여력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가게 전체로 놓고 보면. 근데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 꼭지점 언저리에서 지금 고용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거는 템퍼러리 잡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그 사내에 어떤 자리가 딱 비면 그 자리를 그냥 일시적으로 딱 대체하는 그런 고용만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얘도 정점이 지나고 나면,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계속 이게 파란색이 숫자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이 빨간색이 늘어나다가 정점 언저리에 가게 되면 템퍼러리 숫자를 안 쓰고 점점 줄어요. 이게 안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힘들지만 그냥 꾸역꾸역 운용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템퍼러리 고용을 안 하고. 근데 이게 얘는 이미 정점을 치고 내려온 지가 상당 부분 시간이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업종이 아마 7-80% 정도 될 겁니다, 고용이.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거는 월쇼 지수라서 미국 주가 지수거든요. 근데 파란 거는 노동 가능 인구 전체 숫자를 가지고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숫자를 나눠서 이제 그 비율을 보는 거예요. 노동 가능 인구 중에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고용된 사람이. 그런데 얘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경기 정점에 가면 특이하게도 이 숫자가 늘어나질 않아요. 옆으로 기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주가도 그거하고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 패턴을 보면 얘가 일정 부분 올라가서 작년도 12월 이후로 얘가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비스 업종에서. 그러니까 가장 많은 고용을 담당하는 서비스 업종이 고용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풀이 찬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거 물론 계속 노동 가능 인구가 늘어날 거고, 뭐 늘던 줄던 이게 인구가 이제 노령 인구가 나가고 빠지고 이제 신규 인구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는다 준다를 요걸로 볼 수는 없지만, 그 비중 자체를 놓고는 이제 비중 자체를 보면 고용 시장이 더 이상 팽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실제 가처 분석이 줄어들고 있고, 소매 판매가 약간 꺾이는, 전년 동기 대비 꺾이고, 아직 그 PC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얘도 이제 꺾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궤도상으로는, 지표상으로 놓고 보면 괜찮은 구도로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예금이나 이런 지출, 뭐 이자 지출이라든가 혹은 저축하는 동향, 그다음에 예금이 줄고 있는 거, 그다음에 실업의 움직임들 동향을 놓고 보면 올해 지나서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가계 소비 지출이 당연히 줄어드는 쪽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만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이 일정 부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계점에 몰려 있지는 않고 아직 중산층까지 확산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하층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파산이나 연체율을 계속 올리고 있고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중산층 쪽으로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소비 지출 관련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선 때문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 지출, 우리나라는 뭐 이미 정부 스스로가 재정 지출 줄이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도에 재정 지출하기가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공화당에서 자꾸 딴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까지 놓고 보면 내년도에 미국의 가계 소비가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빠른 속도로 특별한 이슈가 없이 깨질 일이 없다면 점진적으로 내려가겠지만 문제는 주가가 그걸 빠르게 반영하느냐 늦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움직이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흐름 자체가 그런 쪽으로 간다면 머리를 들면 포지션을 줄이고 머리를 내리면 주식 포지션을 늘리는, 하지만 매매 자체는 단기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단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주식 포지션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상단에서 하는 건 좀 위험하다. 하단에서 하는 경우에는 뭐 반등을 기다릴 수 있지만 상단에서 하는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걸 하고 그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경제 돌아가는 게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택시장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 주택가격 여러 가지를 혼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앙가격, 매매의 중앙가격도 있고요. 신규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하는 거는 아시죠? 주택 실러 지수. 근데 10대, 20대 그 주택가격 지수를 혼합해 놓은 건데, 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게 판매 중앙값이에요. 신규 주택 중앙값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통계가. 근데 이 보시면 내려왔다가 전부 다 들렸죠. 근데 신규 중앙 통계값이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신규 주택 판매된 주택 중앙값이. 그래서 저희도 주택 가격이 올랐다가 살짝 내려오면서 일부 매수 세력이 들어왔고, 뭐 미국은 그런 액션을 취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30조든가요? 특별 분양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뭐 50년 대출 나오고 요번에 신생아 대출 나오고 이러면서 자꾸 가격을 떠받치려고 하는 액션 때문에 살짝 내려왔다 들렸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물론 매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아마 조정이 일정 부분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미국도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임대료가 비싸니까 그 임대료를 회피하기 위해서 모기지는 받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자금을 끌어모아서 주택을 구매하는 일시 반등이 지금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가격은 윗방향은 아니고 아랫방향이거나 옆으로 기거나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이 한번 세차게 내리꽂고 CPI 지수가 식어지면서 긍정적인 패턴으로 급등한 건 맞는데, CPI가 식는 게 과연 무조건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개인 경제 지표들이, 가계와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